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실행이 답이다. 지은이는 이민규, 심리학 박사이자 임상심리 전문가이며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다.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의 실천 때문이다. 99%의 평범한 사람들 역시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 반면 1%의 특별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실행력은 곧 의지력이며 의지력은 타고나는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행력은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다. 실행력이 부족한 것은 아직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꿈이 현실로 바뀐다. 라는 말은 많은 경우 사실이 아니다. 장밋빛 미래를 상상만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더 쉽게 좌절할 수 있고 상상 속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더 많다.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성공으로 가는 경로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장애물을 예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루트를 찾아내는 작업을 경로 탐색이라고 하며 목표 달성 과정에서 해야 할 일과 겪게 될 장애물 및 그에 대한 대비책 등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과정지향적 시각화라고 한다. 결심을 끝까지 유지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낙관적인 태도뿐 아니라 비관적인 태도도 반드시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고 말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 해답을 찾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첫째, 문제가 있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단계이며 핵심 사항이다. 둘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50여 년이나 수행했던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이렇게 그의 생각을 정리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일본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 역시 이렇게 말했다.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1%의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다.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1%의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의 행동을 선택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말이다. 지독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덴마크 국왕에게 무작정 논문과 편지를 보냈다. 당당히 덴마크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노르딕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농업경제를 전공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도입한 류태영 박사다. 그는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문하곤 했다. 총장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부총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유학을 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그는 유학을 갔다 와 대학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했고 70세가 넘은 지금도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을 설립해 청소년 지도자 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역산 스케줄링은 경력관리나 비즈니스뿐 아니라 건강관리나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고 질문했다. 물론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이 없었다. 선생님은 말했다. 나도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50세가 될 때까지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선생님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김나지움에 다닐 때 그를 가르쳤던 필리글러 신부였다. 죽을 때까지 그 질문을 화두처럼 껴안고 살았던 드러커는 그의 책에서 그 답을 소개했다. 나는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기에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당신은 죽은 뒤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삶은 돌발 상황을 만들어 우리를 방해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가능한 돌발 사태를 예상하고 대비해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어낸다. 돌발 사태의 대비책을 백업 플랜 또는 플랜 B라고 한다. 조깅을 하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쏟아지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한다. 그런데 헬스클럽이 문을 닫으면 그러면 집에서 팔굽혀펴기와 요가를 한다.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대비책을 위한 대비책까지 마련해두면 계획이 어긋날 때 곧바로 다음 계획이 가동되어 중간에 포기하거나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 날씨를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가 오면 달리기 대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대비책을 선택할 수는 있다. 면접관의 질문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볼 수는 있다. 고객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례한 고객을 예상하고 대처 방법을 마련할 수는 있다. 데이트를 신청할 때 상대편의 승낙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상대의 반응을 예상하고 거절당할 때의 대비책은 준비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닥칠 일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결심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은 의지박약이나 세상의 방해보다는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최고의 경영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수, 위대한 정치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두 지독한 겁쟁이다. 그들은 추진하는 일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예비 계획을 마련한다. 정복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작전을 세울 때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가 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불리한 조건을 과장해보고 끊임없이 만약에 라는 질문을 되풀이한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능한 한 모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비책을 만들 때만은 위험을 과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터넷 업계의 실력자인 리 카이프가 애플에서 일할 때다. 어느 날 그는 CEO 스컬리와 함께 미국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새로 개발된 음성 식별 시스템을 선보이게 되었다. 녹화 전날 스컬리가 그에게 물었다. 성공 확률이 얼마인가? 그는 약 90% 정도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컬리가 다시 말했다. 성공 확률을 99%까지 올려보게. 이튿날 그는 성공률이 99%라고 말했고 시연은 성공했다. 스컬리는 수고했네. 어제 시스템 바꾸느라 고생했지. 하고 그를 격려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시스템과 어제 시스템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스컬리는 몹시 놀라며 물었다. 그런데 성공률 99%라는 말은 뭐지? 리카이프는 이렇게 대답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게 컴퓨터 2대를 준비했습니다. 컴퓨터 1대가 실패할 가능성은 10%, 2대의 기계가 실패할 확률은 10% 곱하기 10%, 즉 1%죠. 그러니까 성공률 99%가 됩니다. 리카이프는 단지 컴퓨터 1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플랜 B만으로 성공률을 90%에서 99%로 올릴 수 있었다. 결심이 흐지부지 되고 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으로만 은밀하게 다짐하기 때문이다. 은밀한 결심은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면 그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공개선언 효과라고 한다. 그런데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왜 번복하기가 어려울까? 첫째, 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판단하게 되고 태도는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진다. 둘째,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지적 부조화 상태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세계적인 권투 선수 알리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와 싸워야 할 때가 있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기의 비법을 공개했다. 그럴 때 나는 상대를 반드시 때려 눕히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막강한 스파링 파트너를 구해 미친 듯이 연습했다. 공개 선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나 체면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둘째, 반복해서 공개해야 한다. 셋째, 극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내 독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조원들에게 한 달에 2kg을 빼지 못하면 점심 식사로 개 사료를 먹겠다고 공표했다. 3개월 만에 무려 10kg이나 몸무게가 줄었다. 넷째, 결심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싶다면 공개 방법을 더 많이 찾아보자. 다섯째, 분명하게 선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밝혀두자. 때가 되면 저도 금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고 살짝 발가락만 담그면 안 된다. 저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만약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다면 1,000만 원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당에 무기명으로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중국의 백장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했다. 그는 총림 방장의 위치에서도 매일 실행하는 노동에 가장 먼저 앞장섰다. 백장 선사가 90세가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하므로 제자들이 차마 보고 견딜 수가 없어 하루는 선사의 농기구를 감추고 쉬기를 간청했다. 그러자 선사는 그날 하루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처지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달라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그리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 상태로는 절대로 변화에 성공할 수 없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이르는 방법도 찾아낸다. 20년 이상 늦잠을 자던 사람도 사귀고 싶은 사람이 아침 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면 늦잠 자는 버릇을 한순간에 버릴 것이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해야 하는 딱 한 가지의 제대로 된 이유만 찾아내면 된다. 시험 공부 7단계가 있다. 1단계 집에 가서 해야지. 2단계 저녁 먹고 해야지. 3단계 배부르니 좀 쉬었다 해야지. 4단계 지금 보는 TV만 보고 해야지. 5단계 밤새워 열심히 해야지. 6단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7단계 이런 젠장. 굳은 결심들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이유는 뭘까? 실천하지 않겠다는 강한 동기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밥 먹고 하겠다는 말에는 지금은 하기 싫다는 강한 거부 심리가 숨어 있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겠다는 말 속에는 오늘은 절대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 새해에 담배를 끊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끊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결혼 기념일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그때까지는 배가 터지도록 먹겠다는 다른 표현이다. 즉, 절대로 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경영 컨설턴트인 혼다 켄은 일본 국세청 고액 납세자 명단을 확보해 그중 백만장자 1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밝혀진 부자들의 재미있는 특성 중 하나는 고액의 소득자일수록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시간이 빨랐다는 것이다. 부자들이라 한가해서 그럴까? 아니다. 그들은 어차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속하게 결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비즈니스뿐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나 이메일의 답신이 빠르고, 누군가로부터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면 감사 편지도 신속하게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속하게 반응하면 사람들의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대가 신속하게 반응할 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화나 문자 응답이 늦거나 없으면 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뭐든 빨리빨리 해치우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일부러라도 늑장을 부리게 마련이고, 군뱅이처럼 게으른 사람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반응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진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게 좋다. 속도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우위 선점 가능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측 변인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폴 맥케나는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등 수많은 백만장자들을 인터뷰해서 이들의 성공 전략을 6가지로 정리했다. 그중 5번째 전략이 신속성인데, 성공한 기업가들은 대부분 새롭게 구상한 일이 있으면 24시간 내에 뭔가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일본 전사는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라는 모토로 시골의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 계열사 140개를 거느린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다. 조직행동 전문가이며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제프리 페퍼 역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개인과 조직의 가장 특징적인 자질을 행동 지향성으로 꼽고 있다. 광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3대 캠페인 중 하나가 바로 나이키의 Just Do It, 그냥 해버려 이다. 실천력을 높이고 싶다면,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목표와 관련된 무언가를 저질러야 한다.
어차피 먹어야 할 개구리라면 괜히 오랫동안 쳐다만 보지 말라.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 뭔가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 엄두라는 말은 얼핏 보기에 순 우리말 같지만 한자어 염두에서 나온 말이다. 생각할 염자와 머리 두자를 써서 생각의 첫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엄두를 못 낸다는 말은 어떤 일을 실천하기는커녕 해볼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왜 엄두가 나지 않을까?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기도 전에 꿈을 포기한다. 하지만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실패한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던 큰 일을 해낸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을 착수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일단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린다. 그럴 기분이 아니야. 내키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그건 생물학적으로 보면 틀린 생각이다. 의욕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일단 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하기 싫던 일도 일단 하다 보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계속하게 된다. 정신의학자 에밀 크레펠리는 이런 정신현상을 작동 흥분 이론이라고 명명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몸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는 일에도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하기 싫던 일도 일단 시작만 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금세 그 일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정말 타당한 말이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틀렸다. 목마르지 않은 말도 일단 물가로 데려다 놓으면 언젠가는 물을 마시게 된다. 물가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말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모멘텀이라는 영어 단어는 운동량, 여세, 탄력, 계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를 모멘텀이라고 하며 이를 활용한 행동 수정 기법을 행동 모멘텀 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려면 놀더라도 학교 가서 놀아야 한다. 책을 많이 읽으려면 어려운 고전부터 도전하지 말고 실용서나 재미있는 소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일단 주택청약 통장부터 개설해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 결과들은 체중 조절의 정도와 소득 수준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려준다. 한 번의 성공은 우리의 머릿속에 이것을 해냈다면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또 다른 성공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것을 작은 일로 나눈다면 어떤 것도 특별히 어렵지는 않다. 아이들은 방학 숙제를 개학을 앞두고 몰아서 한다. 대학생들은 시험 날짜가 코앞에 다가와야 시험 공부를 시작한다. 교수들은 다를까? 아니다. 그들 역시 마감일에 맞춰 연구 논문을 제출한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아무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도
주어진 시간을 남기는 법이 없다. 일은 항상 끝날 시간이 되어야 끝이 난다.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내일 일을 오늘로 앞당겨 끝내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데드라인이란 넘지 말아야 할 선, 죄수가 넘으면 총살당하는 사선을 의미하지만 마감 시간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데드라인은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긴장시키고 죽을 힘을 다해 뛰게 만든다. 누군가가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말꼬리를 흐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로 집에 불이 났다면 곧바로 후다닥 튀어나올 것이다. 데드라인이란 집에 불이 난 것과 같다. 곧바로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데드라인을 정해 그 일에 불을 질러야 한다. 사람을 가장 고무시키는 것은 데드라인이다. 목표가 언젠가라는 장애물에 좌초되지 않도록 하려면 데드라인을 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준비 기간으로 일주일을 주건 1개월을 주건 기한 내에 리포트를 제출한 학생의 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과제의 질적 차이도 거의 없다.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야 할 시간에 맞춰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쓸데없이 일을 부풀려 주어진 시간을 남김없이 다 쓰고 막판에 가서야 일을 끝내는 경향이 있다. 이 현상은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한다. 파킨슨의 법칙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계획을 세울 때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것보다 다소 빠듯하게 잡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1시간 내에 책 한 권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1시간 내에 읽는 것이다. 내 경우에도 한가할 때보다 바쁠 때 책을 더 많이 읽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동공이 확장되듯 마음이 급하거나 절박할 때 뇌의 흡입력은 순간적으로 확장된다. 앤드류 매튜스는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별로 시도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에디슨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모두가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을 실험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오래전에 연애 박사란 별명을 가진 친구 한 명이 비결을 말했다. 그냥 실험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부담도 없고 실제로 실패를 하다 보면 시도하지 않았을 때 배울 수 없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평소에 실험 정신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안 될 거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모든 시도를 실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셋째,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으며 해결책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대부분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인생의 행불행과 성패는 그런 일을 기꺼이 하는 정도에 의해서 좌우되며 여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실험 정신이다.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첫째, 무시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자들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조차도 길을 묻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솔직하고 겸손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생각해 친근감을 느끼고 좋아한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답을 빨리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재주가 있다. 그냥 나는 모른다고 말한다. 서머셋 몬도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난 다음에야 나는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둘째, 거절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부탁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삶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원하는 것을 제대로 요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람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하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삶에서 지름길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서간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세상에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묻지 않는 것은 배우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일찍이 공자는 분발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고 애태우지 않으면 일러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 가르침을 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자.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성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아무도 없을 때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심지어 사진 속의 눈이 지켜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진다. 우리의 뇌가 사진 속의 눈을 실제의 눈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쳐다볼 때 자기도 모르게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얼굴과 눈이 진화 과정에서 우리의 뇌 속에 강력한 신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만은 실험을 통해 음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면서 그 사람 앞에 거울을 놓아두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양이 32%나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몸과 행동을 더 의식하게 되어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기 때문이다. 집에서 혼자 할 때보다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면 진지해진다. 누군가가 또는 자신이 행동을 관찰하거나 기록하기만 해도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응성 효과라고 한다. 반응성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게 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기법을 자기감찰 기법이라고 한다. 심리학자 이반 러트너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환청을 자기감찰 방법으로 보름 만에 치료해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환자는 13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47세의 여자로, 그녀가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빨리 자거라 등의 환청이 귀에 들린다는 것이었다. 치료진은 환자에게 환청이 들릴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그때마다 이를 간호사 스테이션 벽에 걸린 차트에 기록해 환자 본인뿐 아니라 병동의 모든 환자들과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첫날에는 무려 181회의 환청이 기록됐으나 이틀째는 80회, 3일째는 11회, 4일째는 한 번도 환청이 보고되지 않았다. 환자는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다시는 환청 문제를 호소하지 않았다. 체중을 주기적으로 재기만 해도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체중을 줄이고 싶어하는 여성 3,026명을 추적한 결과
매일 몸무게를 측정한 여성들은 2년 뒤에 평균 5.4kg을 줄였다. 반면 몸무게를 재지 않는 여성은 평균 2.2kg이 늘었다. 매일 체중을 재기만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년 후 7.6kg이나 가벼워진다는 말이다.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은 운명을 결정한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규정이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가 운명까지 결정하는 것을 자기규정 효과라고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된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창조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성장 과정에서부터 교육 배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차이는 딱 한 가지였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창조적이라고 생각한다.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뭔가가 박혀 있다. 장사꾼, 봉급쟁이,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식의 부정적 자기규정은 우리의 정신 속에 깊이 박혀 있어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와 일치하는 증거를 찾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는데 이를 자아 일관성의 원리라고 한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자아 이미지와 일치시켜야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학업 실패자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멍청이인가 봐. 나는 원래 철자에 약해. 나는 수학 개념이 부족해. 라고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다. 심리학자 콜린스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수학적 자질보다는 그에 대한 믿음이 더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그러므로 나는 수학적인 머리가 없다고 자기를 규정하면 틀림없이 수학을 못하게 된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그냥 자신을 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면 된다. 책을 많이 읽고 싶다라고 소망하지 말고 나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규정하자. 실천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이 의지박약자라는 생각을 털어내고 나는 결심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하면 된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면 남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우리의 인식이 맞든 틀리든 우리 모두는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을 규정해야 한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더 큰 존재로 규정해야 한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저녁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결심을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원치 않는 요청을 현명하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늘 부족하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 둘째,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우유부단하고 목표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끊임없이 이런저런 요청에 휘둘리고 있다면 그건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남다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다르다. 이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안다. 생각보다 세상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각오를 하면 된다. 내가 선택하고 책임진다고 각오하면 결단은 쉬워진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거절해야 할 상황에 마주칠 때마다 감정적 동요를 겪게 되어 힘들어진다. 반면에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거절해야 할 때는 다음의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 짧고 분명하게 거절하자. 둘째, 여운을 남기지 말자. 셋째, 정중하게 거절하되 지나친 죄책감을 갖지 말자. 상대가 이유를 묻거든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해보자. 저축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카드 빚을 지게 될까? 카드를 갖고 다니기 때문이다. 하지 않겠다던 음주운전을 왜 다시 하게 될까? 자동차 열쇠를 갖고 술을 마시기 때문이다. 19세기 프랑스의 최고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글을 쓸 때면 하인에게 옷을 몽땅 벗어주며 해가 진 다음에 가져오라고 했다. 놀고 싶은 유혹을 차단해 글을 쓸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당장의 쾌락 앞에서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잘 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듯 시간이 남을 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공부할 수 없다. 나폴레옹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 위해 부관에게 건너왔던 다리를 불지르라고 명령했다. 위대한 정복자 줄리어스 시저나, 무적의 해적 바이킹 역시 육지에 도착하면 자신들의 배에 불을 질렀다. 퇴로를 차단해야 죽기 살기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은 목표를 생각하는 시간과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확인했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날마다 1시간씩 생각한 사람은 2년 후 정말 재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 최초로 부자학을 대학에서 공식 과목으로 개설한 한동철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자들은 하루 24시간 중 눈을 뜨고 있는 17시간 정도를 부자가 되겠다는 부자의 관점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1시간 정도만 그렇게 한다. 모든 구기 종목에는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대원칙이 있다. 헝가리의 축구 영웅인 페렌츠 푸스카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많은 시간 축구를 한다. 축구를 할 수 없을 때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그는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축구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85세에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4,000회 이상 콘서트를 했던 건반위의 사자 비렐름 바크하우스에게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 연주하지 않을 때는 주로 뭘 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연습을 하지. 결국 우리는 자신이 날마다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2300여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렇게 말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 제대로 된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만나는 사람과 자주 가는 곳이 달라진다. 보고 듣는 책이나 기사뿐 아니라 방송 채널도 달라지고 대화 주제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사람이 목표를 만들지만 일단 목표가 만들어지면
목표가 사람을 이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몇 번의 시도에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도전을 포기한다. 하지만 소수의 차별화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요지부동의 상대방을 대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 그들은 상대가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도할 때마다 그 내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 즉 임계점이 도래한다.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죽은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어느 날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나 주 성장기인 4월이 되면 하루에 80cm씩 자라기 시작한다.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리 에너지를 가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포기하는 그 순간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했더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가시적인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내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갑자기 바뀌는 순간, 즉 임계점이 도래한다. 아메리카 인디언 제사장인 레인메이커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다고 한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이다.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중도에 그만둘 뿐이다. 중국 속담에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있다.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어느 날 알코올 중독에서 깨어난 빌이 의사에게 물었다. 저는 결국 술 때문에 죽겠죠? 의사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안타깝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옆 병실에 새로 입원한 소년에게 당신의 끔찍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겁을 줘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빌은 순순히 동의했다. 그리고 소년을 찾아가 술을 왜 끊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설명했다. 그러는 도중 그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감동했다. 자기 병실로 돌아온 빌은 의사에게 술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완전히 술을 끊었고 나중에 단주 동맹을 설립했다. 그가 바로 빌 윌슨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돕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첫째, 가르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더 많이 터득하기 때문이다. 둘째,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 거기에 걸맞게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관련 서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읽어도 도무지 인간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책장을 덮는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자기계발 세미나에 수도 없이 참석하지만 도대체 개발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역시 듣고 느끼고 강의장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실행 여부가 좌우한다.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타고르의 말처럼 삶을 바라만 봐서는 결코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지금까지 실행이 답이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20살 때 아파트 세차 알바를 5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4시간 동안 15대에서 20대 정도 세차를 했는데 그때 세차업체 사장님이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말이 옛말 그른 것 없다. 목마른 놈이 샘판다 였습니다. 당시엔 고리타분하기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장님 또래가 되어보니 정말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속담과 격언에는 삶의 정수를 찌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특히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였기 때문이죠. 이 속담은 행동, 실행에 관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내려면 몸을 움직여 실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속담은 보여줍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낯선 누군가에게 만나자고 요청한 적이 없었고 누가 만나자고 해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모임에도 어지간하면 참석합니다. 제 딴에는 지금껏 살아왔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사회 속으로 뛰어드는 실행을 하는 중입니다. 물론 몸과 마음은 이전보다 피곤한데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 우주를 만나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이 책 실행이 답이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주저하던 일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